자, 그다음에 나머지 취득 시기를 보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취득 시기는 우리가 프린트를 가지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우리가 건축에 의한 취득 시기 등은 우리 교재에는 우리가 건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 등등은 교재는 우리가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취득 시기는 프린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자, 거기 1페이지 취득세 취득 시기 가셔가지고, 자, 연부 취득입니다. 자, 우리가 연부 취득. 자, 연부 취득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연부는 할부입니다, 할부. 우리가 할부인데, 그러니까 할부 대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연 단위로. 우리가 할부 대금을 연 단위로 지급하는 게 뭡니까? 연부 취득이에요. 우리가 할부가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부가 뭔지는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할부 대금을 개월 단위로 지급하면 월부 취득이고, 할부 대금을 연 단위로 지급하면 연부 취득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할부는 뭡니까? 개월 단위로 할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할부를 월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할부 대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면 월부 취득이고, 할부 대금을 연 단위로 지급하면 연부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러나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갑이 우리가 을 소유 재산을 우리가 이제 연부로 취득하기로 우리가 이제 연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연부로 취득하면, 할부로 취득하면 돈 있다 없다? 없다. 있는데 조금밖에 없다. 없으면 못 사는 거고, 돈이 아예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아니고 있는데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봐봐요. 내가 현금 많으면 자동차 현금으로 사면 영업사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현금으로 다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어떤 서비스 같은 거, 할인 같은 거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영업사원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할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대다수 일반인들이 할부로 사는 이유는 그만큼의 현금의 여유가 없으니까 할부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할부로 사고 나머지는 현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연부로 취득한다는 이야기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돈이 부족해서 연부로 취득하는 자에게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금을 체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세금 못 내는 갑도 마음이 찝찝하고, 세금 못 받는 세무 공무원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로 취득한 자의 취득세 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할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연부 취득 총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할부금,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부터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범위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연부로 취득하면, 자, 금방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연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에 연부 취득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부금 지급 시마다, 그러니까 연부금 지급 시마다 각각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연부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봐요. 우리가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에 연부취득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부금 지급 시마다 그러니까 연부금 지급 시마다 각각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이 아니고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구분되셔야 돼요. 첫 번째,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이 아니고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이 아니고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그 다음에 구분하셔야 될 거,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입니다. 자, 건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참고 사항으로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냐, 도시개발법이냐, 도정법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프린트 보십시오. 자, 건축에 의한 취득. 자, 1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언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항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한지 처분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작년 5월달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언제냐면은 우리가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입니다. 이게 작년 5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 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작년 5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언제냐면은 준공 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거, 건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관련법이 건축법이냐, 도계법이냐, 도정법이냐에 따라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무상승계 취득. 자, 제일 먼저 정려부터 봅시다. 자,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취득 시기와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2020년 1월 10일 날 정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정려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6월 30일 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을이 2023년에 매매할 예정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상 취득도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또는 정려에 의한 무상 취득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우리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에서 정려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가 취득세하고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증여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증여 등기 받은 날이에요. 자, 그런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세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계약이에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거.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와 취득세 취득 시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설명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증여 등기 받은 날인 6월 30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자, 그런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세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 계약일인 2020년 1월 10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취득 시기와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다르다. 그 다음에 상속입니다.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습니다. 언제냐면은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을 때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실수를 하시면 안 되냐면은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날인 상속 등기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개시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 눈 감으신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고요.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런 데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와 취득세 취득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상속받은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라는 거. 요걸 깜빡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지목 변경입니다. 우리가 토지 지목 변경 시의 취득 시기는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둘 중 빠른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사실상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여기까지를 취득세 취득 시기로 정리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75페이지. 자, 교재 75페이지 취득세 가세표준입니다. 자, 취득세 가세표준에서 최근 5년간 세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취득세 가세표준이 우리 시험 26회 때, 27회 때, 29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세 가세표준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원론적 이야기부터 하면 취득세 가세 표준은 취득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가를 취득하거나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부담하셨지요. 네.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을 취득 가액으로 결정한다라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언제의 취득 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언제의 취득 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걸 대다수 일반인들은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느낌이 안 오시냐면은 대다수 일반인들은 취득하자마자 등기하러 갑니다. 왜? 큰일 날까 싶어서. 우리가 뭡니까? 매도자가 이중 매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가 잔금 받고 얼른 은행 쫓아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튀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까 싶어서 돈 주자마자 등기하러 갑니다. 그래서 대다수 일반인들은 취득과 동시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설명이 느낌이 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취득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등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 상속받았을 때.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2011년 1월 10일 날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2월 14일 날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는 4천만 원밖에 안 했고 법적 상속인이 4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사는 것도 바쁘고 법정 상속인이 4밖에 없으면 뭐 등기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도 4천만 원밖에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개사무실 가서 물어보니까 10억 한답니다. 조상님이 틀을 잘 잡은 겁니다. 근데 10억짜리 재산을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래서 오늘 등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때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은 4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등기할 당시 가액은 10억이거든요. 그러면 언제의 가액으로 정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정할 거냐 등기할 당시 가액으로 정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가세 표준에서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이야기 취득세 가세 표준을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언제의 취득가액으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75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 되고요. 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75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 되고, 자, 프린트 보실 분들은 오늘 받은 프린트 2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교재 75페이지 첫째 줄 취득세 가세 표준은 언제의 가액으로 결정한다?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자, 지금부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 취득세 가세 표준은 취득할 당시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상속 등기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상속 개시를 취득 시기로 봐요. 자, 그래서 취득할 당시 가액은 4천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4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4천만 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왜? 취득세 가세표준은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취득할 당시 가액으로 결정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하셔야 될 거. 자, 두 번째 공부하셔야 될 거. 취득세 가세표준을 어떤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 가액 결정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현실적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사실상 취득 가액을 그대로 신고하십니다. 이유는 착해서 아니면 겁이 많아서. 실가신고 위반하면 처벌한다 하니까 겁이 많아서 그대로 신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법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실무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상 취득 가액과 다르게 신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들. 다운계약서 써도 실가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억시로 높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사실상 취득가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평가한 금액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가 표준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시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가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평가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인데 시가표준액은 공시가액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지가 급등시역 이런 게 아니라면은 공시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면 토지 시가표준액도 1억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과 공시가액을 같은 말로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공시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시가표준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부동산은 공시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가세 표준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짧게 줄여서 신고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한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중 어떤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가액 결정을 보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교재 75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읽어보고 프린트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일단 교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75페이지 취득세 가세 표준은 자, 1번 원칙.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짧게 줄여서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가격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2번 예외. 갈로 1번에 취득자가 취득 사실을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취득할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3번 특례입니다. 자, 3번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해놓고는 총 여러분들 교재로 봤을 때 크게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취득, 76페이지 공경매에 의한 취득,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교재 75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읽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프린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2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취득세 가세 표준을 어떤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 가액 결정 기준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결론부터 정리를 하면 국, 수, 공, 판, 법, 금의 유상승계 취득으로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 간 거래로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취득 가액, 짧게 줄여서 신고 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거나 납세 의무자가 취득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신고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할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말 바꾸면 공시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취득세 가세표준 가액 결정에 규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액이에요. 근데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신고 가액이 원칙이고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요게 가액 결정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1시간 전에 봤던 취득시기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우리가 자, 취득시기는 객관적이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세 취득시기로 봅니다. 자, 그런데 판정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취득시기는 뭘 보냐면은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냐를 따집니다. 근데 취득세 가세 표준은 거래 사실, 취득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거래 가격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냐를 따져요. 그래서 어디가 다르냐면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건데 여기가 달라요. 우리가 취득 시기를 정할 때는 국수공판법이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 가액을 정할 때는 국수공판법금이에요. 왜 여기는 금이 들어가고 왜 여기는 금이 안 들어가는지 그 이유는 요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취득 시기는 거래 사실을 따져요. 근데 취득 가액은, 그러니까 취득세 가세 표준은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달라지는데 구체적 이야기는 잠시 후에 요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 가액 결정 기준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 승계 취득한 경우, 요게 우리 시험 27회 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27회 때 물어봤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국가와 나하고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가액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말장난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 승계 취득했느냐 무상 승계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가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무상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자, 낚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걸 맞다고 생각하시면 낚인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장 가가지고 상식적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장 가면 바짝 쫄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냐면은, 좀 표현이 그런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바짝 쫄았기 때문에 이걸 순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하고 집에 오면서 갑자기 내가 와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왜? 시험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고 그럼 이제 뭡니까? 이성적 사고를 하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렸습니다. 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없는데. 우리가 무상 승계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실상 취득 가액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틀린 거예요. 사실상 취득 가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프린트 제일 밑에, 그 프린트 2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자, 우리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무상 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상속을 받으시겠지요. 뭐 그 시기는 가급적 늦게 올수록 좋은 거지요. 아닙니까? 빨리 오라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데 가급적 늦게 올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팔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신고를 안 하면 상속 개시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상속받은 재산 감정을 의뢰해요. 해가지고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봐봐요.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 현재 시세는 10억이고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은 3억이다.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하면 취득할 당시의 시가표준액 3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럼 이걸 내가 나중에 10억에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양도차익이 7억이에요. 7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일단 감정평가사한테 상속받은 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하시고 그래서 감정평가 받은 금액 감정가액이 8억이 나왔다 합시다. 이 8억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뭡니까? 신고가액 8억이 취득가액이고 8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취득세 부담하는 것보다는 취득세가 2배 이상 더 나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8억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차익이 7억이 아니고 2억이에요. 양도소득세가요 몇 억이 주는 겁니다. 취득세 몇백만 원 더 내고 양도소득세가 몇 천만 원 준다고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시가표준액보다는 감정가액이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취득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팔 때를 생각을 한다면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이고 내가 집이 없다. 그러면 그러고 앞으로 집 살 생각도 없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요때는 감정평가 받지 말고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왜? 1주택 팔면 비과세 받잖아요. 굳이 취득세 더 많이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법은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무주택인데 이게 주택이고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면 1주택 팔면 비과세 되니까 이때 상속받을 때는 뭡니까? 굳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그냥 시가표준에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 자, 그럼 다시 본론을 와가지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가세 표준이 시험에 나오면 유상승계 취득인지 무상승계 취득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자,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인 경매받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인 경매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시험 간혹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왜? 요거 헷갈려가지고 실수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입니다. 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1시간 전에 설명했던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1시간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1시간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거래 가액을 검증받은 것이지 거래 사실을 검증받은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1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우리가 신고 가액이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 거래 가격을 검증받는 거지, 이게 실제 매매인지 이장 매매인지 허위 매매인지 이중 매매인지 거래 사실을 검증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자, 그런데 실가 신고를 하고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 가격이라는 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세 표준하고 취득 시기하고 혼선이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게 가세 표준을 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 시기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증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거래가 객관적인 걸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이제 올해 법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바뀌었냐면 거기 프린트 봐봐요. 자, 프린트 그 왼쪽에 중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신설 규정.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올해 신설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융통성 있게 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이 시험에 나왔는데 아무 구체적 조건이 없으면 취득가액이 객관적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고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고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이게 올해 개정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보셔야 되는데, 자,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마십시오.